나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내 방은 아파트의 13층에 위치해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도시 및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매일같이 야근에 찌든 삶을 살던 나는 어느 날 밤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별이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공부에 지쳐 잠시 쉬려고 방불을 끄고 누워있는데 창문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어떤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고 그 그림자가 점점 형체를 갖추어 갔습니다.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창문 밖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이 떠 있었습니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채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13층인데 저 아이가 어떻게 저기 있을 수 있지? 겁에 질려 눈을 비볐지만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심 누군가의 장난이겠거니 생각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플래시를 켜자 그 순간 아이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전등을 켜고 창문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잊어버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 후 기말고사 준비로 밤새 공부하던 어느 날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스스한 바람 소리와 함께 낮은 속삭임, 불길한 느낌이 엄습해왔고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창문을 바라보니 또다시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거의 창문에 붙을 정도로 같이 놀자. 아이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너무 낮고 청량했으나 그 속에 담긴 것은 서늘함이었습니다. 나는 급히 방을 뛰쳐나와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었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벌어진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 그 이야기 들었구나. 예전에 이 아파트에서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단다. 지금 내 방이 있는 층에서 어린아이가 실수로 떨어져 그만. 그 이후로 가끔씩 그 아이라는 소문이 들리긴 했지.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더욱더 방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밤이면 항상 아이의 모습이 나타날까 신경이 곤두섰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학교 기숙사로 옮기게 되었고 그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몇 년 후 그때의 일이 여전히 잊히지 않는 나는 우연히 그 아파트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문득 호기심에 못 이겨 경비실에 들러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 그 방에 사는 사람들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들 이사를 가더군.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봤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불안해하더라고. 글쎄, 뭔가 있긴 있는 거겠지. 지금도 그 창문 밖에서 날 부르던 목소리가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창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상상에 기반합니다. 공포 이야기는 재미와 상상이 공간에서 즐기는 것이 중요하며 현실과는 연결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주는 서늘함은 때로는 긴 여운을 남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비 오는 밤 평범한 대학생인 민수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탓에 버스를 2번이나 놓쳐 결국 마지막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밤 공기는 으슬으슬 추웠습니다. 민수는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밤이 늦어서인지 버스 안에는 민수 외에 몇 명의 승객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멀스멀 찾아오는 잠을 이겨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뒷목에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버스 안쪽에는 자신을 주시하는 수상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지만 어느새 졸음이 몰려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버스 안의 창문에서 한 여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피로 물든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민수는 무의식 중에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답 대신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민수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수상한 남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소름이 돋았지만 최대한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고
버스는 조용히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는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운전기사에게 여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물었지만 기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수석에 붙어있는 안내문에는 기사, 노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우연히도 그것은 민수가 입고 있었던 그저 지나가는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민수는 다른 승객들에게 말해보려 했지만 그들은 모두 귀에 이어폰을 꽂고 무표정하게 앉아있어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한 민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터널 안으로 들어서면서 전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수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춘 곳에서 끔찍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조수석에는 사람이 아닌 형체가 보였고 그것은 바로 민수가 꿈속에서 보았던 창백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민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여기서 나가게 해줘요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 순간 터널을 빠져나오며 버스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창밖에는 어느 낯선 교차로가 보였고 도로는 자욱한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문 쪽으로 달려갔고 봉을 잡고 비틀거리며 탈출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보니 버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폐허 같은 거리뿐이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멍하게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의 GPS를 켜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는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떴고 그것은 분명히 서울 안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락이 닿자 다행히도 경찰은 그의 위치를 추적해 구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민수는 감시 카메라가 없는 그곳에서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경찰은 버스를 찾기 위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지만 어떠한 기록에도 해당 버스의 운행 정보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민수는 다시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모두 공포영화 같다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민수에게 그것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오히려 점점 그의 기억 속에서 선명해지는 악몽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정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음속 깊이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소녀는 날씨가 좋지 않거나 혼자 밤길을 걷고 싶지 않을 때면 그 잊을 수 없는 터널의 형체가 그의 뒤를 따라오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두려움과 비명은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 가장 깊숙한 숲속에 위치한 폐가에는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 밤마다 정체불명의 여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녀를 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공포에 질려 다시는 그 숲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그녀를 직접 본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그저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허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작년 겨울 어느 날 이 전설을 접한 도시에 사는 5명의 대학생들은 호기심에 휩싸여 그 전설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고자 했다. 그들은 마침 첫눈이 내리던 날 자동차를 타고 그 시골 마을로 향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고 눈은 마치 흰 담요처럼 도로와 숲을 덮기 시작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폐가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젊고 무모한 대학생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오래 걸리지 않아 그들은 숲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폐가에 도착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에 압도되었다. 집은 외관이 매우 낡아 보였고 창문은 모두 깨졌으며 마당에는 오래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플래시를 들고 천천히 폐가 안으로 발을 들였다. 내부는 어둡고 음침했으며 눈에 보이는 곳마다 먼지가 가득했고 쥐들이 후다닥 달아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이 폐가의 거실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벽에 걸린 굉장히 낡은 초상화를 발견했다. 그림 속 여자는 창백한 얼굴에 긴 검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아주 슬픔에 찬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그녀의 눈이 누구를 쫓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갑자기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며 문이 쾅 닫혔다. 순간 그들은 겁에 질렸고
이곳에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명이 초상화를 만지작거리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림 속 여자가 고개를 돌린 것만 같은 환각이 일어났다. 모든 게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서둘러 문을 여는데 집중했다. 그렇지만 집 밖에서 느끼던 기묘한 느낌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점점 더 기온이 내려가고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곧바로 차에 올랐지만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차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러 가기로 했다. 일행 중 한 명이 근처의 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달려갔다. 빛을 따라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작은 오두막이었다. 오두막에는 마을의 수첩을 쓴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대학생들과 하룻밤을 머물며 전설에 얽힌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전설의 유래는 오래전 정말 그 숲속에 살았던 어린 소녀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산 사람이라기보다 이번 마을의 사람들에게 잊힌 존재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한겨울 눈 내린 어느 밤 홀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그 여자는 공포의 원혼으로 자리 잡았고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마다 자신이 죽었던 그날의 고통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위로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그녀를 모른 채하며 전설로만 남겨두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깊은 공포와 죄책감에 휩싸였고 숲에서 찾은 그림 안의 여자가 원혼이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다행히 그쳤고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시골을 떠났다. 그들은 이 경험을 난생 처음 경험한 가장 끔찍한 일로 기억에 남겼으며 그 이후로는 절대로 호기심에 마음을 여는 일이 없었다. 다시는 그 전설이 진실인지 파헤칠 자는 없었고 폐가는 여전히 숲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 일이 정말로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눈 내리는 겨울밤의 헛된 꿈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 이후로 그 폐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없었다.